중환자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기계음 속에서 한 남자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까지 3시간. 그의 손은 주머니 속 작은 유리병을 쥐고 있었죠.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죽음의 예고장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대형 건설사 회장인 박정호 씨는 교통사고 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러운 진단만을 내놓았죠. 회복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병실 301호. 그곳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위 강민준, 38살. 박 회장의 외동딸 박수영과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버님, 물 좀 드릴게요. 아내 수연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민주는 이미 장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거즈로 입술을 적셔주고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모습. 장모님 김영애 씨가 울먹일 때면 그는 따뜻한 손을 내밀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말에 장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서방,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위 봤어? 정말 효자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박 회장님, 사위 복 정말 많으신 거야. 민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게, 완벽하게.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후 8시 수연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남을게. 당신은 좀 쉬어. 수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결국 장모와 수연이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그의 눈빛에서 온기가 증발했죠. 후,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사위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가 장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지.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나눈 대화들, 이사회 일정,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제목 상속 관련 법률 자문 회신.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유류분 청구권. 병상에 누운 장인의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 장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장인의 입 가까이 대고 속삭였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혼수 상태의 장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전 처음부터 수연을 사랑한 적 없어요. 회장님 따님이니까, 회사 지분이 있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의 파편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게 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돼야 하는 거죠.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운 비웃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죠. 다시 다정한 사위의 얼굴로 돌아온 그는 장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님께 기도 좀 드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이탈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아니면 직감? 민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겠군. 간호사가 나간 후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대한건설 주식 구조 분석, 이사회 의결 절차, 긴급 경영권 승계 방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박정호 회장의 사망 확인서만 빼고 말이죠. 민주는 파일을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디데이 최대 2개월 이내. 방법 자연사로 위장. 주의사항 의료진 의심 회피. 그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아버님. 민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것은 사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포식자의 눈이었죠. 그날 밤 중환자실 301호에는 두 개의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되는 생명의 숨소리. 다른 하나는 그 생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자의 숨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죠. 민주는 다시 한번 주머니 속 유리병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이 그의 미래를 보장해줄 열쇠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버님. 그의 속삭임은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병실에는 민준 혼자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죠. 회장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이 심각합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 바랍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책이라 곧 마련되겠죠.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쾌유를 빌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경영 체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사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산소포화도 경보음이었죠. 삐삐삐삐삐삐.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니터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는 오히려 의자에 더 깊숙이 앉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시네요.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경보음은 계속됐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산이라도 하듯 그는 조용히 시간을 재고 있었죠. 7분째. 그제야 그는 느릿느릿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아버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는 완벽하게 연기된 걱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방금요. 제가 바로 호출했어요. 간호사는 급하게 산소량을 조절하고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안정을 되찾았죠. 하지만 간호사 이지은 씨의 눈빛엔 의문이 어려 있었습니다. 방금이라고? 경보음이 울린 지 최소 5분은 지났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완벽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신 건가요? 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7분이면 아직 부족하군요. 그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테스트 1 7분 회복. 다음 시도 10분 이상 필요. 소름 끼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수영과 장모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밤새 힘들었지? 민주는 지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돼요. 장모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마워. 어머님,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동안 민주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장인의 몸을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죠. 심지어 장모님께 아침 식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밤새 걱정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위 정말.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점심시간이 되자 장모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잠깐 식사하러 가자. 민준이한테 미안하지만 1시간만 부탁할게. 괜찮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두 사람이 나가자 민준의 얼굴이 다시 변했습니다. 그는 장인의 침대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회 메일을 받았어요. 다들 회장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하더군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회장님 지분 현황이에요. 총 지분 35%, 수연이 명의로 된 게 15%, 합치면 50%죠. 회사 경영권 완전 장악이에요. 민주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아세요? 칼륨 과다주입제예요. 의료 기록에는 심장 돌연사로 남죠. 혼수 상태 환자한테 쓰면 완벽한 자연사예요. 그는 봉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안 써요. 시기를 봐야죠. 너무 빠르면 의심받고 너무 늦으면 회사가 흔들리니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간호사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민준이 뭔가를 숨기는 모습을. 보호자님 혹시... 간호사님. 그냥 회사 서류 좀 보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호자가 환자에게 말을 거는 건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어조는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지은은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환자분 상태가 밤에 자주 나빠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주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은이 나간 후 민주는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 간호사, 눈치챘나?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1호 담당 간호사 교체 요청 가능한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유 불충분, 불가. 민주는 혀를 찼습니다. 귀찮게 구는군. 그날 저녁 수연이 먼저 돌아가고 민준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이었죠. 자정이 넘어 장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걸 보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간호사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지은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죠. 1일차 산소 포화도 경보 7분 방치, 2일차 수분 공급 중단, 3일차 호출벨 이동.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직은 의심일 뿐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이사회 승인. 내일 오전 10시 소집.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으니까요. 이제 막바지네요, 아버님.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긴급 경영권 승계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맨 아래 준비된 자리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 강민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박정호 회장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 이지은은 수간호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들어오세요. 수간호사 박선영은 이지은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각함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지은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기록한 내용들이었죠. 301호 환자분. 박정호 회장님 말입니다. 응,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신 분이지? 네. 그분 사위가 환자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박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지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7일간의 기록입니다. 사위가 혼자 있을 때와 가족이 있을 때 환자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가족 방문 시간대 혈압 안정, 산소 포화도 정상 유지, 사위 단독 간병 시간대 혈압 불안정, 산소 포화도 급락 빈번.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일 전 산소 포화도 경보가 울렸을 때 제가 복도에 있었어요. 경보음이 울린 지 최소 7분은 지났는데 사위분은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상태를 못 들었을 수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분은 깨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경보음을 못 들을 리가 없어요. 박선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더 있나요? 네. 그리고 어젯밤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위분이 뭔가를 주머니에 급하게 넣는 걸 봤습니다. 흰색 봉투 같았어요. 내용물은 확인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것처럼. 박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지은 씨 말을 믿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확실한 증거 없이 보호자를 의심할 순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진정해요. 일단 담당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고 CCTV 기록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박선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보안팀에도 알려두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이 나가려는 순간 박선영이 불렀습니다. 이지은 씨. 네. 조심하세요.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꼭 막을 거예요. 오전 10시 민준은 병실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때문이었죠. 그가 나가자마자 이지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이지은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뇌파 검사 결과를 보니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 그녀는 급히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편 회사 이사회실에서는 민준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긴급 경영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저를 임시 대표이사로.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회의 중이니 나중에.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은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호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상태가.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상태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회의는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급히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본 한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효성이 지극하네. 하지만 다른 이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지극한 거 아닌가?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민준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와 수연이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상태를 설명하신대. 잠시 후 담당의 정민수 박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 있다고요?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그날 밤 민주는 다시 혼자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는 척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그는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가 주사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주사기를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이 시간에 왜? 정기 순회 중입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차 왔어요. 이지은의 눈이 민준의 손을 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죠. 손에 뭐 들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만족하셨어요? 이지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회장님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데 혹시 이유를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죠. 그게 이상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증상들이거든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보호자님께서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지은은 차트를 작성하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사기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녀는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301호 병실, 지난 일주일치 기록이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물컵을 비우는 모습, 호출배를 옮기는 모습, 그리고 저기요, 저 부분 확대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민준이 뭔가를 장인의 링거에 주입하려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이건 이지은은 곧바로 수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증거 찾았어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실에 남겨진 건 펑펑 우는 수연과 장모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박정호 회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 무전기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형사 박철수는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병실을 나가는 시간은 새벽 2시 30분.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차량 추적은 승용차로 서울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위치는 강남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박철수는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병실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지은이 건넨 건 투명한 작은 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염화칼륨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심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과다 투여하면 치명적이죠.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지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문서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상속 일정표, 회사 지분 승계 계획, 디데이 카운트다운,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박정호 회장의 죽음까지도. 이 인간이. 박철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경찰에 긴급 배치 요청합니다. 용의자는 도주 중에 있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는 공항으로 가려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죠. 여권과 현금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경찰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검문이 시작된 겁니다. 젠장. 민주는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수야, 나야. 급한데 내 집에 좀 숨어 있을 수 있을까? 형?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제발 부탁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보낼게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경찰이 이미 그의 모든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는 수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요? 박철수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부인께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민준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셨는데. 이지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싫어요. 믿을 수 없어요. 장모 김영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바로 그때 병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모니터의 수치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쁜 쪽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뇌파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민수 박사가 환자를 확인했죠. 의식 회복 징조입니다. 준비하세요. 수연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정우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죠. 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알고 있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회장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가요? 박철수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위분이 한 행동들을 기억하십니까? 회장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어. 모든 것을. 병실의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지만 박정우 회장은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 귓가에 속삭인 모든 말들, 모든 계획들을 증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장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민준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친구 집 지하실이었죠. 강민준 씨, 나오십시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안 나가. 증거가 뭐가 있어? 박정우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증언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완벽했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인어른이 깨어났다고? 네. 그리고 당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민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럴 리가. 혼수 상태였는데. 혼수 상태에서도 의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민준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민준의 얼굴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재산, 내 인생,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순간에요. 병원으로 돌아온 박철수 형사는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채셨습니까? 회장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 사람, 눈빛이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수연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장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박철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 이지은 씨가 눈치채서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회복하시는 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완벽한 사위로 알려진 남성이 실은 장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민주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틀렸어. 전부 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사라졌죠. 남은 건 최소 무기징역형이라는 암울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법정의 판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언론, 시민,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로요.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 대신 구치소 유니폼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으니까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가장 악랄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정우 회장님과 결혼 후 5년간 완벽한 사위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 작성한 문서들이 떴습니다.
디데이 카운트다운. 상속 시나리오. 회사 장악 후 처리사항. 피고인은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의료방치, 약물 투여 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입니다.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은 없지 않습니까?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간호사 이지은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피고인은 환자가 혼자 있을 때 의도적으로 의료행위를 방치했습니다. 산소포화도 경보가 울려도 최소 7분 이상 방치했고 수분 공급을 중단했으며 호출배를 환자가 닿지 못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목격했다고 했는데요. 네. 새벽 시간대 피고인이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든 봉투를 다루는 걸 목격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 목적이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박정호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회장의 모습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제 귓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연을 사랑한 적 없다. 회장님 따님이니까 회사 지분이 있으니까 결혼했다고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모든 게 제 것이 된다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장모는 그녀를 껴안았죠. 증인,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불쌍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5년간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효심 깊은 사위로 행세하며 가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오직 욕심만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욕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돈이, 지위가 모든 것보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죠. 장인어른께도, 장모님께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내 인생이. 그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죄수번호 2847번일 뿐이었죠. 복도에서 수연이 그를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보, 그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정말 미안해. 한때는 정말 사랑했었어. 거짓말도 지겹네요. 수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꿈은 끝났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20년이라는 긴 시간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회사 대강당에는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연단에 서서 미소를 지었죠. 제 딸 박수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이 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임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녀에겐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강인함이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회장은 딸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젠 내가 해야 해. 이 회사는 내 거니까. 하지만 저는 경험은 쌓으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는 이 회사를,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잖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작성한 유언장이야. 회사 지분 35%와 모든 개인 재산을 내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명의로 돼 있던 회사 내 모든 자산과 직책은 이미 회수했어. 그 사람은 이제 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만 이제 교훈을 얻은 거지. 무슨 교훈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진짜 사랑은 힘들 때 드러난다는 것.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작은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에게 올해의 모범 의료인상을 수여합니다. 원장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지은은 겸손하게 받았죠.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선영 수간호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기자들이 이지은에게 질문했습니다. 언제 처음 의심하셨나요? 환자분의 상태가 보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연히 달랐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패턴이었죠. 무섭지 않으셨나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생명이 더 중요했어요. 그분을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정호 회장이 이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이지은 간호사님. 아,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지은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확인하니 장학금 기부 증서였습니다. 이건 당신 이름으로 간호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이 지급될 겁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간호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장모 김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니? 5년을 속았는데. 그것도 내 사위한테. 엄마도 속은 거예요. 저도 아버지도 다 속았어요. 그래도 난 내가 제일 걱정이야. 이혼 수속은 진행되고 있니? 네. 변호사님이 빠르게 처리해 주신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요. 회사를 키우는 거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연애는? 당분간은.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을 먼저 키워야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넌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까. 네, 엄마. 1년 후, 대한건설은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연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이룬 거죠. 회장은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거의 회복됐고 딸에 대한 믿음도 확고했으니까요. 그날 밤 교도소에서는 민준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형,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었죠.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19년. 19년을 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면, 그 뒤에 숨겨진 탐욕.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사랑도, 심지어 자유까지. 민주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5년 후, 대한건설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수연 대표의 리더십은 업계에서 인정받았죠.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즐기고 있었고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이토록 극명하게 다릅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은 욕심.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완벽한 삶이라고.